그러니까 초전에 압도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몇 방 맞고 초토화 된 겁니다. 2주 정도 더 했다면 전멸했다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3차 대전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폭되는 게 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이스라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엮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이 되게 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국이 조종하고 있다. 그 러우 전쟁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보시면은 동일 주체에 의한 두 개의 대리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방의 제국이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거하고 서방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대리로 이란과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태를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선 공통점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둘 다 정권 교체입니다. 러시아의 정권 교체, 이란의 정권 교체, 그리고 자원국가를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 때 일과 거의 같습니다. 옛날에 17, 8세기 식민시대 때 이랬던 것 같았죠. 19세기 때 식민지에 이제 그 꽃을 피웠던 시기죠. 그리고 90년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독립했을 때 러시아에 진출했던 금융 카르텔들이 전부 그 러시아에 있는 자원들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 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어째 보면은 그 돈을 다 빼돌리고 이렇게 돼 있었죠. 저게 트럼프가 아니고 푸틴입니다.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다 2000년대부터 다 그걸 박탈시켜버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비투성인 나라에서 완전히 지금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러시아가 엄청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수준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이란에 진출했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하고 그거를 이어주는 금융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그 개발 자금을 대주는 이제 런던의 금융권이죠. 뭐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로스차일드 일당의 금융권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장사를 잘 하다가 이란 혁명 후에 1979년 후에 이제 혁명이 나고 곧 이어서 이제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세워놨던 이란 합작회사를 세워놨죠. 합작회사를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다 국유화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뺏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돈을 대준 금융권도 뺏긴 거고. 그래서 이제 뺏긴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이제 날아간 거죠. 그런 걸. 어쨌든 이걸 탈환해서 중동의 석유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보면 됩니다. 잘 보시면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석유는 강탈을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석유는 팔아가지고 전부 다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라크 예산을 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나 그리고 이란이나 다 대국이고 전통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뭐 몇천 년 됐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뭐 그 전에 제국도 있었죠. 러시아도 최소한 뭐 1200년은 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보통 한 러시아가 생긴 거를 한 1400년도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키예프부터 있어가지고 어쨌든 몽골하고 싸우고 하면서 이제 나라가 생긴 건데요. 그래 오래된 나라죠. 그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단결로 대응했다는 게 같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던 시점 수법을 보면 러시아 전략 폭격기를 드론 공격했다든지 이란 방공망이나 여인 암살, 사보타지 공격했던 것이 다 똑같아요. 이게 모사드 같은 애들이 제5열이라 그럽니다. 제5열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공격이 똑같아요. 차이점은 뭔가, 러시아는 핵강국이고, 이란은 비핵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군사 강국이고요. 이란은 지상군과 미사일 드론 유시하고 공군이 약하고 좀 이렇게 완성도가 좀 낮은 데죠. 그렇지만 국력 자체는 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당연히 이게 군비가 부족한 거죠. 양과 질 모두 부족합니다. 돈은 크게 모자람이 없는데 막 찍어내니까. 근데 이제 군비가 부족하고, 군비가 부족한 것은 벌써 전쟁 시작하자마자 영국의 로얄 유니파이드 서비스 인스티튜트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생산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방공망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패트리어트 달라 그러고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있는데 패트리어트 생산력이 연간 600발입니다. 미사일 자체가 600발. 그러니까 체계는 별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탄도탄이 하나 날라온 걸 요격하는 거거든요. 한 발 날라오면 2발이나 4발 정도를 쏴야 요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보 개념이라 그러는데 한 번에 적중 못하고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150발에서 300발이면 그 1년 생산량이 소진된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일단 기술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전에 압도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몇 방 맞고 초토화 된 겁니다. 이란 2주 정도 더 했다면 전멸했다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저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서방이 저걸 하는데 군비의 수준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지고 그냥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망할 거다. 그거 하나 보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무기도 중국에서 공급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히토류 수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히토류는 수출을 했는데 무기 들어가는 것은 수출 통제를 안 풀었거든요. 미사일 만들거나 항공기 만들거나 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예, 잘 보시면은 러시아 이란은 동맹이 아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맹보다 조금 낮죠. 그러니까 동반자 관계 협정할 때 러시아는 이란한테 너 뭐 필요한 거 뭐든지 요청해라 들어줄게 했던 군사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동맹 했지 않습니까? 그거 수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이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우선 이란이 신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페제시키안이 친서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동맹까지 가면은 이렇게 서방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질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이제 오래된 나라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2000년, 3000년 그런 역사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두 번째 관계 유지되는 게 2차 대전 할 때 영국과 소련이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를 통해서 무기를 공급하려고 독일이 서쪽에서 쳐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연합군이 무기를 이렇게 공급하려고 이란을 장악했어요. 이란을 들어가가지고 이란 철도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로 가는 그러니까 소련으로 가는 그걸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스탈린이 이란을 강점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강점하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도 강점 상태를 안 풀고 있다가 막 유엔에 항의해가지고 이제 강점을 풀었거든요. 그때 이란이 러시아 관계는 굉장히 그때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소련과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냉전 시대는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다 보니까 다시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은 이란 사람들은 그 과거에 소련에 대한 상처가 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자존심 때문에 했다. 이런 두 가지 설명이 좀 됩니다. 그렇게 보고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우로보로스 여러분 신화 알겠지만 자기 꼬리를 무는 뱀을 우로보로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리로 사용했다는 설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미쳤다는 이야기가 팽팽합니다. 그래서 누가 꼬리인지 누가 머리인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이 이스라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엮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이 되게 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국이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3차 대전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폭되는 게 저는 이제 3차 대전이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사우디, 터키, 인도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려면은 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조그만 나라끼리 이렇게 하면은 불쏘시개 그냥 했다 금방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이렇게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있는 나라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나라들이 양다리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터키도 양다리를 걸치고 사우디도 양다리를 걸치고 이란도 양다리를 걸치니까 인도가 그래서 이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란을 부수어가지고 여러 나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이게 발칸반도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란이 약간은 동맹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독립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 영향을 조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서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란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상상의 영역이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은 크루스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북러 간의 군사 동맹에 해당되는 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의 내용이 뭔가니까 어쨌든 침략받으면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루스크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들어갔죠. 러시아의 크루스크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투 행위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병 지원 같은 전투 지원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뭐 건설을 하거나 하면은 그 건설 공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전투 공병이 가서 장애물 개척을 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방지용 건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기 좀 힘들 거라 보고요. 그거 외에 전투하기는 좀 힘들 거라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러시아한 같이 통합작전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자금, 뭐 소부대 전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드론을 가지고 포병을 공군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데이터 쉐어링도 돼야 되고 언어도 소통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전 수행은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 떼가지고 맡기는 일은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전쟁을 가서 견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오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현재로는 그걸 확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나토 병사들이 러우전에 참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병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하고 우크라이나 군복 밑에 자기 국기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 자체는 미국이 사실상 실행하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렇고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수행했다면 벌써 진작 종결됐을 전쟁이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를 전쟁에 끌어서 경제를 막히게 한다는 건데 1980년대 이제 10년 동안 아프간 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통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해든 오해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전 자체는 엄청 충격적인 것보다는 그냥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준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고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도 사실상 전쟁 전체를 좌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있지만 아이언돔이라는 걸 조그만 걸 제외하고 거의 다 미국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요격 실제할 때도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와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 다 쏘고 배 한 척에 100몇십 발 있는데 그거 다 쏘고 나갔고요. 영국 함정도 있었고 요르단, 사우디 이런 것들이 다 미사일 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무제한 군비를 지원하고 있고 독자적인 이란에게 파괴적이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직접 한다 하더라도 승리를 보장하기 힘들다. 이란은 굉장히 그 산악 지역이고 지형이 힘든 데다가 군대도 상당하기 때문에 미군 다 미육군 다 틀어 넣어가지고 하더라도 60만 명인가요? 뭐 그 정도 되잖아요. 몇십만 명 되나요? 사단 10개쯤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사실 지상전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나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란이 미국 쳐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 쳐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힘들기 때문에 저게 이스라엘 군은 뭐 첨단 무기가 있지만 군은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이 3자 개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고 뭐 도움은 됐겠지만 나토 병사도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줬죠. 두 전쟁 전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대리전을 넘어서 미국이 직접 수행했다는 뉴욕 타임즈 기사입니다. 강해질지 안 강해질지 모르지만은 제국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속력은 확실히 좀 곤란한 게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 연결고리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제한됩니다. 일단은 그 좋은 질문이지만은 답이 좀 없다. 그러나 대략 제국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력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지금 두 전쟁을 보셨지만은 제국이 좀 패배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표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 제국이 특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이걸 크게 보시면 시야를 조금 넓게 보시면 최근에 일어났던 한 5년 사이 일어났던 세계 프로젝트가 연쇄적으로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소로스 파운데이션이나 우리가 빌 게이츠가 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그 파운데이션들이 했던 것이
것이 첫 번째 했던 게 20년도에 했던 게 코로나19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파우치 이런 사람이 지금 계속 처벌받을 식으로 가고 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보건부 장관인데 저걸 계속 파헤치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하려는 디파퓰레이션,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 시도가 사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고 그것도 러시아를 붕괴시키려는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고 중동을 개입해가지고 이란 정권 교체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범서방이라 그러면 이제 컴바인드 웨스트라 그럽니다. 컴바인드 웨스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일본과 한국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 끝자락으로 우리가 남방에 속해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요. 남방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그 핵심은 이제 지금 브릭스가 출범했는데 브릭스가 이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조직이고 아직 이제 확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컴바인드 웨스트라는 범서방은 나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토에 우리를 자꾸 부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범서방 진영의 끝자락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결의 끝자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됩니다. 어쨌든 우리도 집단 안보 체제는 아니지만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고 그 연속상에서 지금 안보를 이렇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 70년 이상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고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제한된 상태다. 우리가 뭘 추구하든 쉽지 않다 이런 상태를 이해하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연쇄적인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더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하면은 상처 입은 동물이 이렇게 날뛰는 것 같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절박감 때문에 발칸반도나 카슈미르나 핀란드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계속 분쟁을 일으킬 방아라 그러고 아스날 불 지르는 것을 이제 계속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성공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안 하겠죠. 하나씩 집중할 건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고 세계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의 원인이 지금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서방이 지금 느끼는 절망감이나 위기감이 그 발로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건 뭐 어떤 공론화된 생각이라고 이보다는 관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봐야지 좀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1917년도에 완성된 두 차례에 걸쳐서 맥킨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이 이제 해양 세력이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데가 하트랜드라는 저 땅인데 새까만데 저걸 통제해야지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 조그만 나라인 영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 4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인도나 이런 데가 다 식민지였거든요. 저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를 해가지고 뭐 호주나 온데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공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갔었죠. 뉴질랜드나 이런 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것도 다 영국 거였고 그래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식민지 통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걸 해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걸 이해하기 좀 힘든 게 이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작은 나라인 영국이 전 세계 다니면서 저걸 해왔을 때는 옛날에 미국도 식민지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분쟁을 일으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접근성을 일으키는 것은 뭐 조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안 들으면 그 법뿐이니까 그 근처에 분쟁을 막 일으켜놔요. 그러면 그 분쟁 때문에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바이드 앤 룰 이걸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건국도 그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이론에 따르면은 동유럽이 하트랜드를 지배하는 키라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20년대 되면 이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해당되는 동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거고, 벨푸아 선언을 한 1917년도나 맥킨더 이런 저 시점이 같습니다. 저게 다 영국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벨푸아 선언은 후세인 맥마흔 선언과 겹쳐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양쪽에 다 아랍 사람들한테도 내가 약속해주고 유대인들한테 약속해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유럽 인종이에요. 옛날에 디아스포라로 떠났던 인종은 그 DNA 검사하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인데,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인종적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냥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고향하고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다 저기 조작이에요. 왜 그럼 유대인이 생기느냐니까, 동유럽권을 따라가지고 가톨릭과 동방정교가 이렇게 계속 2000년간 싸움을 해왔거든요. 정교와 분리일 때. 그 전쟁도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일대에 있는 이제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코자크나 이런 사람들, 자기가 유태교를 하나를 브랜드로 한 거예요. 양쪽의 싸움에 안 끼어들려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태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게 정식 옛날에 로마 제국 때 붕괴돼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왔던 그 유태인들하고 좀 상관이 없고요. 진짜 정통 유태인들은 어디에 있는 거? 이란에 있어요, 이란에. 이란 유태인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3000년 전부터 노예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거기 유태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유태인들끼리 공격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나라를 찾았다 이런 신화가 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런 통제를 하기 위한, 돌격대를 만들기 위한, 전초기지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알 수가 없지만은 후보 정도가 저 정도입니다. 일단 발칸 반도는 유럽의 다음 발화점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의 다음 전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1990년대 이제 그 서방이 작업해가지고 코소보전도 만들고 했죠. 그래서 뭐 세르비아가 밀로세비치가 인종청소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날조였고, ICJ에서 판정도 했었습니다. 저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중에 재판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발칸 반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카슈미르 지역은 얼마 전에 분쟁이 일어났었죠. 그게 자작극이라는 이야기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 전체를 불안정할 수 있는 명백한 발화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불을 붙이냐 안 붙이냐지, 불 붙이면 잘 탄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요. 북유럽은 지금 핀란드는 얼마 전에 나토에 가입했죠. 핀란드하고 발트 삼국은 러시아하고 전통적으로 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전쟁으로 유도하는 시도를 가능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계속 EU에 중요한 자리를 계속 주고 있어요. 카야 칼라스 이런 사람은 자기 나라 국민이 한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유럽에서 지금 외교 정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비선출직이니까 이렇게 아무나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앉힌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남아시아에 와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저쪽에 조금 더 동쪽으로 와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사이에 분쟁이 가능하고요. 동아시아 한반도에도 분쟁이 가능하고 대만에도 분쟁 야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을 공격하는 도구화가 진행 중에 있고, 제 생각에는 2014년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과 유사한 상황이 지금 발전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아까 이야기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한 달 반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보시면 발칸에 합동 파병군을 만들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발칸 지역의 평화를 어쩌고 한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발칸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 이걸 발칸 지역의 전쟁을 원한다로 보시면 거의 맞거든요. 말은 저렇게 자기 멋대로 쓰고 있죠. 언어의 혼잡을 일으키는 건데, 저 보고서를 보시면은 거의 분쟁 지역화한 것이 거의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일어나지 않을까, 언제 뭐 내년에 일어날지 어떨지, 내년에 일어난다면 거의 1차 대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6년도 전쟁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중국, 이란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협조가 되는 축에 있는 게 이란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이제
별로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는 좀 독자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인식 수준이 높아졌죠. 그래서 당연히 일단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고요.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상호 지원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이란과 사우디 간의 적대 관계도 아마 곧 종식될 거죠. 사실상 좀 종식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서로 간에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죠. 적대 관계 하는 게 이제 서방의 계략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저거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기는 한데 이란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동맹 관계로 하지 않고 있죠. 아마 꼭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도 이번에 저렇게 됨으로써 이제 핵 개발 능력이 의사가 없었는데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제 전략적 특징은 서방의 값싼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상당히 자제하면서 장기적인 안보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좋은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고 일단 뭐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여러 번 변경됐거든요. 근데도 처음에는 뭐 이것만 하면 러시아가 핵을 쏠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기고 지금 계속 이제 뚝심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저절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죠. 이란도 뭐 단기전 이런 거 해봐야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진심으로 미국의 정책을 과거의 제국주의적 개입에서 다각적 통합으로 바꾸고 있다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극에서 다극주의로 전환하는 전환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계속 트럼프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일극 체제를 하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해줘야지 그걸 이용하는 제국주의가 어째 보면 그 미국을 숙주로 해가지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딱 내가 숙주 이상 더 안 하겠다 이렇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향이 성공하면 미국은 이제 공화국으로서 다국주의를 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성공하면 저렇게 될 거라고 보는 예측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다. 트럼프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변형된 헤게모니 유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국주의란 말만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는 동맹국의 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다른 방식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유럽과 이스라엘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다시 러시아하고 전쟁하게 하고 뭐 이란하고 전쟁하게 하고 하려고 한다. 즉 미국은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패권 유지 전략을 구사한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에 열렸던 샹그리라 회의에서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이 했던 얘기. 그 다음 사이즈를 한번 보시죠. 피터 헥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한 달 전이죠. 중국이 미국 보고 계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을 계속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지금 아까 피터 헥세스는 계속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중국한테 싸우게 해야 된다. 대만 만약에 일어나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은 지금 국력이 좀 힘드니까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좀 양도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각이 좀 팽팽한데 그래서 어디가 옳은지를 모르는데 저는 첫 번째 시각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트럼프가 빌리어너였어요. 빌리어너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면은 정치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화당 전국대회나 민주당 전국대회 도네이션 하면 자기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자기가 이권을 가지고 사업을 번창하게 할 수 있고 한데 정치에 뛰어들었거든요.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1기 때, 2기 때 지금 벌써 한 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도 받고 암살도 받고 탄핵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돈을 번다든지 뭘 하기 위한 것보다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뜻이 분명히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호 자체도 마가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어쨌든 뭔가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미국의 뭔가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을 조금 현상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 행동, 그러니까 국가가 행위자로서 보는 모델로 설명이 안 되고요. 국가 안에 있는 개별적인 이해 집단들이 하는 그런 걸로 설명이 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서방의 제국주의는 미국에도 네오콘들이 있고 글로벌리스트가 있고 기업에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빅테크 같은 경우는 다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어떤 큰 금융권들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국 정책이 움직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딱 끊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기 때도 좀 실패했던 게 굉장히 그 사람들 세력이 많으니까 자기가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뭐 맨날 탄핵도 하고 온 걸 다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를 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가능성이 좀 높다. 되게 거칠게 들리고 트럼프가 전형화처럼 들리고 하지만은 하고 있는 결과들을 보면 트럼프가 쓰는 용어는 굉장히 뭐 유치하거든요. 한 10살짜리 애들이 쓰는 영어를 쓰는데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결과를 보면은 모든 전선에서 계속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중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국내에도 적이 있고요, 밖에도 적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뭘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트럼프가 막 속이기도 하고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트럼프 팬은 아니고, 좀 저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글을 쓴 적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혼돈하게 하고 하는데, 조금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해석이 되지 않은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트럼프를 이해하기 되게 힘드실 건데, 저 두 가지 관점을 딱 놓고 어느 쪽이 맞을까를 관찰해 보시면은 나중에 아마 확신이 드실 겁니다. 저는 일단은 첫 번째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시고 또 다른 증거를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고요. 일단 판단하기 위해서 모델을 세워야 되니까 그 모델을 세웠고, 그 모델을 가지고 큰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첫 번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을 1극에서 내리고 다극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이야기는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걸 이제 거짓말이라고 보는 견해죠. 어쨌든 그건 앞으로 더 관찰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뭐 러우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접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지금 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려면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조금 더 진실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제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에서 본래 군사력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로우전을 벌어지는 걸 보고 그걸 군사적으로 너무 곡해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제가 파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국가 행위자로 설명하기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다양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하면은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서 조금 구체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주 이렇게 글을 올리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오셔서 같이 보시고 논의도 하시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면은 제가 발제하면 토론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서로 복잡한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